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하보우만의 약속 이승만 5-5강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개화승 이동희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동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 때 특히 이제 개화파를 생각을 하려면 이동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가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서재필의 회고, 이동인에 대한 서재필의 회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인과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등 개화파가 만나서 책도 같이 보고 배우고 했던 그 봉원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쿠무라 엔신의 포교일지, 이동인을 도와준 그 이제 동본원사의 승려죠. 그 다음에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의 일기, 그가 이동인에 대해서 만나보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쿠무라 엔신이 일본 본사에 보고서를 보낸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동인이 일본에서 김홍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김홍집이 데려오죠, 같이. 그래서 고종을 아련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 그래서 이동인이 귀국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기사, 그리고 고종실록에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주제는 친일 개화파의 아주 핵심 인물이고 개화파의 스승인 승려 이동인에 관한 것이고요. 개화승 이동인은 누구인가? 근대의 풍랑 속에 조선의 개화파들은 일본과 어떻게 접촉하게 되었을까?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화승 이동인입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근대화 중인 일본에 가서 근대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체득하고 돌아와서 훗날 개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따라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화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세계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이동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역사적으로 비극적으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행방불명이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그 뒷이야기들이요. 그러나 그가 시작한 조선의 문명 개화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제 그겁니다. 이동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측 기록에 나오기 전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한 승려입니다. 1878년쯤에 부산에 들어온 일본인과 접촉하면서 근대의 변화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76년에 하고 이어서 부산항 하나를 개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산항이 개항이 되니까 이제 일본이 거기에 공사를 열고 상인들이 상회를 열고 장사를 하고 재판소도 설치하고 우체국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생병원이었죠. 병원도 하고 이렇게 근대 국가로 처음 만든 것이 동래부의 작은 그 마을이었던 그 부산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개항을 목격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부산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궁금하죠? 임진왜란 때처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항을 통해 다른 활동을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일본인들은 부산에 상해를 열고 우체국, 재판소, 병원을 여는 등 근대 도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부산 사람들이 본 것이죠. 이동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일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 부산에 일본 절이 열립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는 이제 그 유교 사회에서 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이제 천대를 받았습니다만 일본은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에 진출한 그 일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절도 같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선의 승려 이동인은 일본 승려를 찾아가 근대화된 일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물음이 우리 개화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인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제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절, 부산에 있는 일본의 절에 찾아가서 일본 스님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양에 올라가서 김옥균, 서재필, 박영유 등 나라를 걱정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으로부터 배운 일본 관련 지식, 서적, 사진 등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개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에 대한 서재필의 회고입니다. 그때 가져온 책이 여러 권인데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물리화학 같은 것도 있어 이것을 보려고 서너 달 동안 그 절에 다니다가 그때는 이런 책을 보다 들키기만 하면 사학이라 하여 중벌을 받게 되므로 한 군데서 오랫동안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동대문 밖 그게 무슨 절이더라 영도사로 가서 얼마 동안 보다가 다시 봉원사로 이렇게 하기를 1년 이상 걸려서 그 책을 다 읽었지. 서재필이 이제 그때를 회고합니다. 그때 그 책이 일본말로 쓴 것인데 우리가 한문은 대개 짐작하니까 한 문자만 연달아 읽어보면 뜻은 모두 통한단 말이야. 일본 책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세계 대세를 대강 짐작할 것 같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인민의 권리를 세워보자는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개화파로 첫 번 나서게 된 근본이 된 것이야. 서재필의 회고입니다. 이동인한테 배웠다는 것이죠. 처음. 다시 말하면 이동인이라는 중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책을 읽고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니 새 절이 우리 개화파의 온상이라고 할 것이야. 여기서 새 절은 봉원동의 한 절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봉원사입니다. 여러분 봉원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외국인들이 와서 길을 물어보면 봉원사를 물으면 흔히 코엑스 그 맞은편에 있는 봉은사를 가르쳐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저 자신도 이제 몰랐을 때는 그랬었고요. 근데 봉은사와 봉원사는 다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봉원사는 오늘로 치면 그 연세대학교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그
금화터널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 길에서 그 금화터널 왼쪽으로 동네로 올라가면 거기 봉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은사는 코엑스 거기에 봉은사가 있죠. 이제 그렇게 위치가 돼 있고요. 그 이동인이 개화파와 교류한 곳은 봉은사가 아니고 봉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연세대학교 뒷산이 그 안산 아닙니까? 그 안산 자락에 이제 그 고요한 곳에서 이제 개화파들이 공부하고 이제 교류했던 장이 되겠죠. 이동원이 봉원사의 일본책을 가져와서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와 함께 공부했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의 부산 개발. 동래부의 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부산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시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체국, 재생의원, 1878년에 재판소 등 근대 건물들이 지어지며 부산은 근대 도시로 탈바꿈한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근대 도시가 된 게 이제 부산이 처음이죠. 그 중에는 일본 사찰인 동본원사, 부산 별원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명동을 그 일본 상인들이 이제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늘날 부산에 이제 이곳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와서 근대 도시를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래부의 작은 마을이었던 부산이 지금은 거꾸로 이제 부산광역시에 동래가 속해 있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희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 2년 전에 여름에 들렀던 봉원사입니다. 아주 고요하니 한번 그 경치도 좋고요, 조용하니 절의 그 고즈넉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곳이 아름답죠, 풍경이. 이곳이 우리나라 개화파들이 모여서 개화를 꿈꾸고 공부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애쓴 이동인과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가 만나서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봉원사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 번쯤 여러분들도 문화재를 탐사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 현장입니다. 봉원사 현판이죠. 이곳에 가보면요, 한글학회 창립한 곳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봉원사가 한글학회 창립한 곳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봉원사라는 곳이 역사가 스며 있는 곳이다. 이제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삼천불전이 이제 봉원사의 특징입니다. 근대와 만나는 지점이 부산이었고 거기에 이동인이 있었다. 이동인이 일본을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불교 승려였다는 점이다. 그렇죠. 불교는 조선시대 내내 탄압받던 종교였다. 스님들은 천민이었고 한양도성에 들어올 수 없었다. 갑오경장 이후 돼서야 한양 출입이 허락되었고요. 이때는 메이지 유신 시대에 일본의 외무대신도 지냈던 이노우에 가오루, 유명한 사람이죠. 유신의 아주 메이지 유신의 대표적인 주자들, 승려들의 한양 출입 허가에 도움을 주었답니다. 조선에서 불교는 탄압받았고 불교 사찰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많이 관광을 가는 불국사나 석굴암 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이렇게 놔둬봤는데요. 방치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개발하기 전에 불국사는 거의 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날 오른쪽에는 이제 오늘날의 불국사입니다만은 그 계단이 이제 잘 정리되어 있죠. 이게 개발이 된 것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초기에. 이런 석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천시하던 유교 문명은 쇠락하고 있는데 이동인이 깨닫는 겁니다. 불교 국가인 일본은 나라가 흥한다. 조선을 개국한다. 근대 도시를 만든다. 그렇다면 불교가 근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종교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 사찰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승려로서는 더더욱이 이제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오쿠무라 엔신이라는 승려를 일본의 동포론사가 이제 부산에 이제 파견을 해서 고덕사를 창건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선 포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쿠무라 엔신이 부산으로 건너와서 히가시 혼간지 동포론사 부산 별원을 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조선과 관계가 있던 오쿠무라 엔신, 그게 이제 제가 하단에 해봤는데요. 임진왜란 때 그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을 당하자 그의 신하였던 오쿠무라 카몬노스케라는 신하가 불교에 귀의를 했답니다. 법명이 조신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절을 창건했다고 그러는데 이 고덕사는 말이죠. 일본 승려 조신이 혼간지 10대 주지 교뇨 쇼닌으로부터 황금불과 아미타 열애의 24품목을 받아서 조선으로 건너와 창건한 정토 진종 소속 사찰이랍니다. 여기 오쿠무라 엔신은 바로 그 조신의 직계 후손이었답니다. 그래서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승려가 이제 부산 별원에 와서 일하면서 이동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운명적인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 오쿠무라 엔신의 포교 일지입니다. 이 오쿠무라 엔신이 있는 절에 이동인이 나타나 오쿠무라 엔신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 포교 일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별원이 개설된 다음 해인 메이지 11년 1878년 12월 1일 살을 애는 추운 아침이었다. 통도사의 승이라고 하는 이동인이 은근히 오쿠무라의 지도를 받겠다고 별원을 방문했다. 품격도 있고 문필도 뛰어나 지금까지 오쿠무라가 만난 승려와는 취향이 달라서 오쿠무라도 씨를 정중히 맞아 한동안 얘기를 하고 씨는 갔다. 그 후 씨는 오쿠무라의 후의에 힘입어 자주 내방하고 혹은 별원에서 수일간도 체제하는데 언제나 시사를 말하고 국제간의 정세를 말하지 불교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관심이 딴 데 있었던 것이죠. 오쿠무라는 날로 더욱 씨가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몰래 씨의 참모습을 간파하려고 하였으나 씨는 용이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이동인이 상당히 밝은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달을 보낸 후 당분간은 못 올 듯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동인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1879년 초여름 한양을 다녀오겠다며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8월 중순쯤 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 오쿠무라에게 받은 근대화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한양에 올라가 김옥균, 박영유 등과 접촉해 봉원사에 모여 보여줬던 것이다. 이를 본 김옥균 등은 일본의 변화에 매우 놀라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일본에 갈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일본에 건너가야 한다면서 이들은 이동인에게 임무를 줍니다. 책으로 본 이 놀라운 변화를 당신이 직접 보고 배워 오시오. 이렇게 돼서 이동인이
오쿠무라 엔신을 다시 찾아갑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에게 일본에서 벌어진 일을 알렸음을 밝히며 비로소 이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본에 건너가 정세를 살피고 와달라는 부탁받은 일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일본에 보내달라고 오쿠무라 엔신한테 청원합니다. 오쿠무라 엔신이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허락이 돼서 말 못하는 거지로 변장시켜 1879년 6월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그래서 이동인과 히가시 혼간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승려가 되고 득도식을 갖고 일본식 이름인 조야동인, 아사노 도진, 그래서 조선의 야만 뭐 이런 뜻이랍니다.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가시 혼간지에서는 이 사람을 보니 교토에만 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 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도쿄에서 이동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오쿠무라 엔신의 포교일지 왼쪽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호련히 경성에서 내방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는 지금까지 속마음을 말하기 꺼려하였으나 이제야 그 시기가 도달하였다고 하고는 신은 박영효, 김옥균 양 씨의 의촉을 받아 일본의 정세 시찰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음을 말하고 차제에 일본의 태도를 시찰하고 문물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문화개혁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하며 또한 박영효, 김옥균 양 씨가 여비로 주었다고 하는 2촌이 넘는 순금의 봉 4개를 보이면서 여행의 준비를 상담하였다. 이게 그 금의 양이 꽤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2촌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낯선데요. 꽤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도쿄에 도착한 이동희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물론 도쿄에 상주하는 외교관들도 만납니다. 일본이 조직한 흥하회라는 아시아가 흥하자 이러죠. 민간 단체에도 참여합니다. 부산 동네의 구석에서 차별받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동인이라는 인물이 사진과 책을 통해 일본에 대해 알게 되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말과 문화를 다 익히고는 도쿄까지 가서 정재계 인사는 물론 외국 사절까지 다 만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동인과 만난 또 다른 영국 공사였죠.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의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사노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의 예방을 받았다. 그는 아사노가 조선의 야만을 또한 의미한다고 기지에 차게 설명하고 자신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세계를 보기 위해 이곳에 몰래 왔노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건물들과 기계를 그 밖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의 사진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이들을 갖고 가서 외국의 위대함에 관한 얘기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하고 또 영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일요일 아침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했다.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희는 영국 외교관에게 가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혁명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이동인이 일본에 있는데 조선에 전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1880년 그때에 일본에 2차 수신사가 옵니다. 김홍집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동인과 김홍집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역사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동인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국은에 보답하고 불운에 부응고자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우려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수신사를 배할토록 하여달라고 한다. 하나부사 스즈키 모두 탄복하여 수신사에게 면회토록 하였다.
동인이 일본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니 수신사가 괴상히 여겨 자세한 것을 물었다. 동인이 무릎을 가까이 하여 지난해 나라를 위해 이곳에 와 교토 도쿄에 있으면서 일본에 귀가는 물론이고 제야의 뜻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탐지하여 보니 조선에 대하여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를 계명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이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력도 뭐 이제 어디 내밀 만한 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을 할 당시만 돼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도 힘 좀 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아까운 세월, 이승만의 표현대로 하면 가장 아까운 세월이었다. 참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부산만 개항한 상황인데 일본은 제물포와 원산 나머지 두 개를 개항하기 위해서 김홍집을 설득하고 있는데 김홍집이 이제 안 해주는 겁니다. 그 한양에서 가깝다 제물포는, 원산은 뭐 태조의 거기 그 본향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가 만주를 이렇게 그 신성한 땅으로 해서 이제 그 출입을 제한한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이유를 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동이 나서서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김홍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부사의 말을 용납하여 수신사께서 귀국한 후에 적절한 주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온갖 말을 다하여 설득했다. 수신사가 무릎을 치며 오호라 여기에 기남아가 있어 국은에 보답하려 하니 감명스러운 바이다 라고 하였다. 참 김홍집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김홍집한테 이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일본에 와서 배우고 밀항하고 이런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조선에 알려야 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김홍집이 이동인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자 내가 데려가겠다 하고 그를 조선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 극비로 귀국해야 할 사정을 말하고 머지않아 다시 오겠나라고 하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지난날 수신사 일행과 같은 배를 타고 출발하였다. 오쿠무라 엔신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동희는 이때 돈 1,000엔을 빌려 등유 등불을 사간다. 촛불밖에 없는 조선의 새 문명을 보여주고자 한 것, 또 성냥, 시계 등을 사는 한편 일본의 근대와 관련 정보까지 수집했다. 다 가서 보여줘야 설득력이 크겠죠. 참 이렇게 준비를 해서 김홍집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동인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일본 기사입니다. 작년 9월 다녀간 조선 사람 이동인은 귀국했다. 그는 단발을 하고 유럽 옷을 입었다. 그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지난 9월부터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선의 문명화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동인은 치토세 마루를 타고 12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용도로 한양으로 향했다. 유럽 옷을 입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금시계줄을 차고 머리도 유럽식으로 한 그는 일본 사람처럼 도쿄 사투리를 쓴다. 일부러 이제 이렇게 다 차리고 갔겠죠. 아무도 그를 조선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일본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김홍집은 이동인을 고종에게 소개했고 그를 본 고종은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라며 마침내 설득당한다. 일본의 문을 열고 일본을 배워야겠다. 고종이 이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개화의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고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80년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정부 기관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천민 이동인을
통리기무함은 참모관으로 임명까지 합니다. 이게 고종이 이제 이렇게 개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고종은 이동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일본에 건너갈 방법을 알아보라까지 지시를 했고, 이동인은 신사유람단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고종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고종의 개화에 대한 결심은 조정회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얼마나 놀라운 고종의 변화인가. 후에 이목을 난 갑신정변을 겪으며 위축된 고종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고종은 한번 해보자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 겁니다. 다시 사토의 일기입니다. 아사노가 지금 막 도착하여 여행 가방을 들고 밤늦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국왕이 개몽되었다는 좋은 뉴스를 전하면서 국왕으로부터 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국왕은 그의 나라가 러시아에게 노출될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수주일 내에 자유당이 현재의 쇄국 내각을 전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러시아의 남진, 러시아의 위험성에 대해서 청일 또 이동인까지 해서 고종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을미사변 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을 하죠. 그러나 그 전에 미국 공사관에도 영국 공사관에도 고종이 이제 그 신변 위협에 대해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거절을 당했고 공사관에서 받기가 러시아가 받게 되면서 이제 아관 파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레이트 게임에서 패권국 영국에 반대에 있는 패권 보전국 이제 러시아에 편이 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동아줄을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비극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사노가 오늘 아침 조찬후 떠났다. 그의 가장 최신 구상은 조선에서 가장 앞선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외국 사절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김홍집이 이동인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하여장 자신의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까지 사토우에게 보여주면서 이동인이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국 의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1880년 12월 1일 이동인은 히가시 혼간지에 들러 2만엔을 빌린다. 빌린 돈으로 각종 근대 물품을 사서 귀국한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동인의 우리나라 개화를 위한 그의 열정이 참 이렇게 보이죠. 1882년 1월 4일 고종은 청해 조선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공식 발표한다. 영선사 외교관계 조율을 위해 통리기무관을 설치하고 이동인을 참모관으로 임명한다. 1881년 1월 16일 제물포를 개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의정 척사파가 장악한 상태.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조선 책략을 문제 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화파의 비극이 생기게 되죠. 영남만인소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심했죠. 이어서 홍제학이라는 상소까지 올라오면서 그 내용도 셉니다. 왕을 훈계합니다. 엄청난 개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홍제학은 나중에 처형당하죠. 고종의 노여움을 사서. 유생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1881년 3월 이동인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아니면 자연사했을까요? 죽였다면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개화를 반대하는 친청파인 그 사람들이겠죠. 뭐 김홍집 설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81년 3월에 이동인이 행방불명됨으로 해서
이제 이동희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인이 만들어 놓은 일본 시찰 일정은 신사유람단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특히 육일준, 윤치호 등은 조선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됩니다. 이때의 인물들이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윤치호, 육일준 등입니다. 조선인의 일본 유학이 이루어집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많이 도와줍니다. 이동인의 부탁을 받아 조선인들의 일본 학교 입학을 주선한다. 게이오죽구의 육일준과 유정수가, 동인사에는 윤치호가, 조선소에는 김양하니 유학생으로 이제 선발돼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개국하기 시작하지만 정작 이동인은 이를 보지 못했다. 이동인이 후쿠자와를 처음 만난 게 80년 4월입니다. 김옥균이 후쿠자와를 만나 독립정신을 배운 게 2년 뒤에 82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개화파의 성립은 이동인이 뿌리입니다. 예, 이상 개화파에서 꼭 다뤄보고 싶었던 승려 이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